힘내가요. 응원의 힘을 듬뿍 담아서 2012년 2월 9일 이민정. 여러분이 처음 가졌던 마음가짐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 글 쓰면서 제가 지난 시간 수험 생활을 해오면서 꾸준히 써왔던 스테디 플래너 첫 장을 열어봤어요. 목표도 다짐도 그렇게 당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2월 초쯤 되었더니 어느새 우울한 이야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이 가득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시작은 물론 두렵고 불안해요. 하지만 모든 시작이 첫 마음, 굳게 다졌던 다짐 그대로만 갈 수 있다면 어떤 시작이든 끝날 때까지 시작할 때 그랬던 것처럼 뜨거운 열정과 굳은 다짐이 함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 해낼 거예요. 벌써부터 자신을 너무 미워하려고 들지 마세요. 가끔은 시작과 달리 벌써 지쳐버린 내가 밉기도 하고 이렇게 내가 끈기가 없었나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긴 마라톤을 반드시 완주해낼 거예요. 노래 추천 이지영의 산책 2012년 2월 22일 이지연 학생. 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수능특강 정치를 맡은 민정이는 대학생이 되었고 우리 수강후기에 답글도 참 많이 달아주고 어디였죠? OT 간다 가서 바쁘다라고 한 다음부터는 OT 간다라는 연락 주고 난 다음부터는 요즘 좀 뜸하긴 했는데 이런 메시지를 참 많이 줬어요.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저도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뭔가를 하겠다라고 결심할 때는 정말 당차잖아요. 정말 다 하겠어 하는. 그런데 어느새 자신감 없어지고 또 자신감 없어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 없는 채로 계속 가면 결국 이룰 수가 없겠죠. 그래서 민정이 말처럼 첫 마음, 저도 강의하면서 늘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EBS에서 강의를 맡고 그때 그 약간 떨리고 그리고 그때 마음 먹었던 그런 당찬 결심들 있잖아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그럽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내년 이맘때 정말 유유자적하면서 산책할 날이 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연이가 소개해준 산책이라는 노래 진짜 좋더라고요. 노래까지 같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갑니다. 가기 전에 지난 시간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94, 95페이지에 있는 실전 문제 4문제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표는 각국의 10대 의회부터 현재 15대 의회의 구성 및 행정부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에서 보셨다시피 이 정당과 정부 형태는 같이 연결해서 나오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정부 형태일 때 어떤 정당 제도가 어떤 효과를 내는지,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지 여러분 이 문제 역시도 정당 제도와 정부 형태를 같이 복합적으로 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일단 딱 보시면요. 여기 원내 제1당이 있습니다.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은 분명히 원내 제1당이라고 가장 큰 정당이라고 되어 있지 과반수의 정당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 과반수 아니다라고 했는데 과반수인지 아닌지는 모른다라는 거죠. 또 하나 AAA 원내 제1당이 있고 기타 정당들이 있는데 지금 10대에서 12대까지 보면 물론 다른 정당들도 있을 거예요. 있을 텐데 대표적인 두 개의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당제가 일반적인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13, 14, 15대는 기타 정당들까지 이렇게 보면 많은 정당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양당제와 다당제를 구분할 때 양당제는 두 개의 정당이라는 뜻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두 개의 정당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와 같이 말씀을 드렸고 또 보시면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을 보니까 원내 제1당 A당이구나. 그런데 보니까 이 나라 보니까 정부 형태는 변화가 없다라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근데 보니까 원내 제1당이 A당인데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은 B당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 선거와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 선거가 따로 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원내 제1당과 행정부 수반 소속의 정당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 대통령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제는 의회를 따로 구성하고 행정부 수반을 따로 뽑죠. 따로 뽑기 때문에 제1당과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달리 나타날 수 있는 거 대통령제 찾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을 우리는 여당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을 여당이라고 하죠. 보니까 여러분,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C당입니다. C당이 여당이죠. 여당인데 보니까 여당이 1당이 못되고 기타 정당에 들어갑니다. 여당이 굉장히 작네. 여소입니다. 여소. 여기도 한번 볼까요? A당이 여당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타 정당에 들어갑니다. 여당이 굉장히 작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볼게요. 기억부터. 1당은 항상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했다라는 거 절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음. 니은 14, 15대에서는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났죠. C당이 행정부 수반을 배출한 여당인데 소입니다. 소. 맞습니다. 다음 볼게요. 행정부와 의회는 별개의 선거에 의해서 구성되죠. 왜요? 대통령제니까. 달라요.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과 원내 제1당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또 리을 10대에서 12대까지 보니까 다양한 민의의 반영이 어려웠죠. 왜요, 여러분? 대표적인 두 개의 정당이 보여집니다. 맞는 얘기가 되죠.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하는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밑줄 친 기역, 니은의 정당 성격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그대로 미국형, 영국형의 정당 이런 거 잘 모르는데요. 모르는 거 나오면요. 제시문에 다 주어져 있습니다. 볼게요. 의회 내에서 정당의 역할을 단순화시켜서 한번 살펴보면 미국형과 영국형으로 크게 구별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미국은 대통령제고 영국은 의원 내각제임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가볼게요. 미국형은 의원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크고요. 정당의 규율과 규속 정도는 약하다라고 했습니다. 자율성이 크다라고 정리를 딱 해보세요. 네. 정당이 원내 집합적 의사 표출 단위로 기능하는 정도도 약하다.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십니까? 원내. 이거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 떠올려 보세요. 선생님이 여기 의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당은요. 여기 의회에 진출한 국회의원들도 있고 이 정당에는 의회에 진출하지 않은 당원들도 있습니다. 여기 의회에 진출한 즉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그들은 원내 인사라고 부르고 바깥에 있으니 원외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미국형에서는 이 정당이 이 원내에 들어가서 즉 국회에 들어가서 우리 단체로 의사를 표출하는 단위로서 기능하는 정도가 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같은 맥락이에요. 위에로 보시면 됩니다. 독립성이 크고 자율성이 크고 규율과 규제는 약하고 그게 미국. 이에 비해 영국형은 대체로 내각제를 취하고 있어서 유럽 국가들의 정치 제도상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데 행정부는 대체로 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들이 장악을 하고 있죠. 정당이 셀 수밖에 없겠죠. 의원 내각제니까. 정당들이 행정부까지 사실은 정당들이 의회 구성하고 의회가 행정부 장악하니까. 따라서 정당이 정부 운영을 담당하고 자연히 규율이 강하고 의원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약할 수밖에 없겠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의원들이 정당에 대한 아주 소속의식. 나는 이 정당의 일원이야. 어디겠습니까? 딱 보니까 니은일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 막 규율이 강하잖아요. 따라서 틀렸습니다. 2번. 기역보다 니은에서 의원들의 원내 행동의 자유 정도가 더 크다. 자유. 원내. 여기 들어갔습니다. 의회 내에 들어갔어요. 자유롭게. 규율과 구속이 약한 어디에서? 기역에서였겠죠. 틀렸습니다. 3번. 의원들이 당론에 따라서 투표해야 되는 거. 어디서 그러겠습니까? 구속과 규율이 강하고 독립적이고 자율성이 약한 니은에서 높다. 맞네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더 가볼게요. 우리나라 정당의 각 소속 의원에 대한 영향력은 니은보다 기역에 가깝다. 여기를 보고선 딱 정확히 내리기는 딱 이것을 결정하기는 사실 어렵지만
여러분이 우리나라 정당 정치 문제도 보셨지만 우리나라 정당 정치는 당론에 따른 투표, 즉 당의 그런 수뇌부의 결정을 막 어겨서 자율적으로 그러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보면 좀 니은 쪽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튼 위에서 딱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기억에 가까운 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5번, 의원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구성원이라는 속성은 의원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그 속성은 기억보다 니은에서 강하다. 의원이 행정부를 견제한다. 이것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미국형의 대통령제에서 나타나겠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 여러분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가나에 나타난 국고보조금 지급 방식과 관련된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보니까 각국은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후보자가 국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50달러가 한 25만 원, 28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하 소액 모금으로, 그러니까 한 30만 원 이하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소액 모금을 해서 한 주에서 5,000달러, 해보니까 한 500 몇십만 원, 한 600만 원 된다고 해봅시다. 이상을 모두 20개 주에서 모금해야 하며 연방 정부는 250달러 이하 총 모금액 한도 내에서 총 예비선거 비용의 절반까지를 지불해준다. 여러분 이런 규정을 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250달러 이하의 소액 모금을 한 것에 대해서 절반 정도를 국고로 준다라는 말은 250달러 이하의 소액 모금을 많이 할수록, 다시 말하면 소액 모금의 후원이 많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그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예비 후보를. 그렇다면 국고로 지원해주겠다. 을국은 정당 국고 보조금 지급 방식을 기존에 각 정당의 득표율의 기준에서 국고 보조금을 줬는데 이제 정당의 당비 납부의 규모에 비례해서 당비를 많이 거두는 당비의 비율이 높은 정당에 그만큼 국고 보조금을 많이 주겠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나타날 분석입니다. 기억, 이렇게 가로하게 되면 대통령 당선자의 대표성이 증가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어렵습니다. 정말 20문제로 놔도 돼요.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가에서는 소액 모금을 한 그 모금액에 대해서 절반까지 국고로 보존해 준다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하면 당선자의 대표성이 높아질까요? 당선자의 대표성은 언제 높아질까요? 국민 대다수가 나를 뽑아줄 때. 여러분 당선자의 대표성이 높아지는 건 많은 국민이 뽑아줄 때, 지지율이 높을 때입니다. 소액 모금액이 아니라. 따라서 틀렸죠. 그다음에 니은,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려는 정당의 노력들이 증가하겠죠. 여러분 시민들 소액 모금에서 후원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다음 볼게요. 나는 상향식 정당 운영의 가능성이 이전보다 증가하겠죠. 보세요. 상향식 정당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향식은 위의 수뇌부가 아래를 보고 막 명령하는 거예요. 상향식은 아래 구성원들이 막 위를 보고 의사를 전달하는 거죠. 보세요. 당비 납부의 규모에 비례해서 국고 보조금을 준답니다. 그러면 당비 많이 내십시오 하겠죠? 당원들 당비 냅니다. 당비 내면 내 목소리 낼 수 있죠.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그 당원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것들이 위로 전달된다는 상향식 얘기할 수 있죠. 정답 D급 맞습니다. 리을 볼게요. 보조금 지급에 따른 국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겠다. 여러분 보세요. 국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국가가 더 많이 보조금을 막 풀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죠. 100만 원을 풀면 예전에는 100만 원을 득표율에 따라 줬는데 이제는 당원의 당비 납부율에 따라 주겠다는 것뿐이에요. 기준이 바뀐 거지 액수가 바뀐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여러분 그래서 니은 디귿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볼게요. 그림은 후보자 공천 권한과 정당 지도부 구성 권한을 기준으로 정당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봤네요, 많이. 어디서 봤어요? 네, 정당 공천 정말 좋아합니다. 평가원에서 좋아하고요. 정당 공천 우리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에서도 봤습니다. 보니까 후보자 공천 권한을 보니까 여긴 당 지도부가 많이 높은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당원들이 높은 거고 정당 지도부의 권한이 여긴 지도부가 센 거고 여긴 당원이 센 거고 그러네요. 하나하나 해볼게요. 상향식 공천제의 도입 필요성은 C당에서 클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상향식 공천제의 필요성이 C당에서 클까요? 보시면 C당은 이미 공천 권한이 어디? 당원에게 와 있습니다. 공천 권한이 누구에게? 당원에게 있어요. 지도부가 아니라 당원에게 있고 이미 상향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틀렸어요. 2번, C당은 A당에 비해서 전국적인 지지도가 더 높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보고 C당이 A당보다 지지도가 더 높다라고 말할 수 없죠. C당은 당원들에 의해서 공천하고 A당은 중앙당 지도부가 공천하는 건데 그럴 가능성도 물론 있겠지만 반대의 가능성도 있고 제시된 이 표를 통해서는 이럴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볼게요. A당보다 D당이 정당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더 좋다. 여러분, A당 중앙 지도부가 센 거고 예, 공천 권한도 지도부의 권한도 여긴 센 거고 D당은 공천 권한도 당원에게 있고 당원들이 권한이 센 것이 D당의 모습입니다. 그럼 보면 A당보다 D당이 정체성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여러분, 당원들보다는 지도부가 셀 때 정체성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딱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것도 역시 없습니다. 4번 한번 볼게요. 일반 당원의 의지가 반영된 후보 선출 가능성은 B당보다 D당이 더 크다. 여러분, 일반 당원의 의지가 반영된 후보 선출 가능성. 이쪽 지구당의 당원이 후보 선출해야 됩니다. 그럼 이쪽 영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B랑 D를 비교해 보니까 B는 당 지도부의 공천 권한이 있고 D는 지구당 당원의 공천 권한이 있네요. 따라서 D당이 당원의 의사를 반영한 공천을 할 것이다. 정답 4번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국민참여 경선제는 A당에서 B당으로 변화를 꾀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A당에서 B당 한번 볼까요? A당에서 B당으로 가도 여전히 국민참여 경선 안 하고 공천 권한은 여기도 당 지도부, 여기도 당 지도부 있습니다. 그렇죠? 네, 틀렸습니다. 정답은 여러분 4번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음으로 이제 넘겨볼게요. 96쪽입니다. 먼저 우리 96쪽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딱 넘어왔는데요. 먼저 이익집단 시민단체 관련해서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정말 많이 어렵진 않아요. 문제에서 반드시 수능에 출제됩니다. 이익집단 따로 한 문제가 나든지 시민단체 한 문제로 나든지 아니면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를 비교하든지 간에 무조건 6월에 출제되고 거의 8, 90% 수능에 출제됩니다. 수능에 출제되는 주제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시고 한 판으로 정리하는 개념! 네,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입니다. 10. 이익집단과 시민단체입니다. 한 판으로 개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익집단, 시민단체 이들의 공통점은 정책 결정 과정의 비공식적 참여자입니다.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이익집단과 시민단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공식적 참여자에는요, 이익집단, 시민단체 말고도 또 누가 있어요? 네. 지난 시간, 그 전 시간 계속 배웠던 정당이 있었죠. 정당도 비공식적 참여자에 들어간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배울 여론과 언론도 비공식적 참여자에 들어갑니다. 이거 반듯한가요? 네. 보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뚜렷하게 비교가 되는 지금 두 가지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각각 한 문제씩 나오거나 또는 비교해서 나오거나 반드시 출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로 볼 것, 이익집단의 등장 배경입니다. 이익집단의 등장 배경. 이 선생님이 어떻게 했었죠? 네, 필기를 할 때 생각이 안 나네요.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등장 배경. 첫 번째, 이익집단이 왜 생겼을까? 우리나라가 6월 민주항쟁 이전에는 이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 활동이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정말 우리나라 민주정치가 발전하면서 이익집단과 시민단체의 활동들이 정말 활발해졌어요.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로 될수록 다양한 정말 이익들의 표출이 자유로워지고 정말 다양한 다원적인 이익들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익집단의 등장 배경 첫 번째는 다원화된 사회입니다. 프로야구 선수가 영화인이 그리고 화물 트럭 운전기사들이 그런 분들이 각각의 그런 분들이 다 자기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비단 알고 있는 한의사회, 약사회, 이런 변호사협회 이런 그런 곳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이익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다원화된 사회, 사회적으로. 이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이익을 잘 집약해서 정책으로 전달해 주는 곳이 바로 정당입니다. 그런데 이 정당이 제 역할을 못하더라는 거죠. 정당, 정치의 한계. 왜냐면요, 선생님이 공천 문제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당에 소속된 그 일원들이, 소속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 또 공천을 받지? 어떻게 하면 추천을 계속 받을까? 그래서 정당 수뇌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기에 아주 집중해 왔던 것이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현실이었고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개선하려는 지금 많은 노력들이 있겠죠. 아무튼 그러다 보니 정당이 정말 많은 국민의 의사들을 수렴해서 그것들을 반영한 어떤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이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공천받지? 그 비민주성 이런 게 커졌다라는 거죠. 정당 정치의 한계. 정당 믿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랬다는 겁니다. 또 보세요. 또 뭐냐면 지역 대표제의 한계입니다. 정당 정치의 한계, 지역 대표제의 한계. 지역 대표제란 무엇이냐면 우리 국회의원을 뽑을 때 지역 단위로 뽑아요. 그래서 송파구에서 1등한 사람, 구리시에서 1등한 사람, 청주시에서 1등한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 국민의 의사 잘 반영해서 법률도 만들고 그러라고 뽑았는데 막상 뽑아놓으니까 그 지역의 대표더라는 거죠. 정말 다양한 다원화된 이익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대표가 아니라 그 지역의 대표라는 거죠. 그런 한계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네 번째, 행정국가화 현상입니다. 행정국가화 현상의 뜻은 여러분, 행정부가 비대화되면서 행정부가 정책 결정의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행정국가화 현상입니다. 보세요. 행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나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개인이 가서 행정부 정책 결정하는데 이것 좀 이렇게 하시지요? 이렇게 참여가 되겠습니까? 집단의 목소리를 내야 행정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견제할 수 있고 또 감시할 수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집단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익집단의 등장 배경은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다원화된 사회, 정당의 문제점, 그리고 지역에서 대표를 뽑는다는 지역대표제의 문제점, 행정국가화 현상의 문제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익집단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순기능, 그리고 역기능. 순기능은 정말 다양한 이익을 실현하는 거죠. 다양한 이익을 실현하는 겁니다. 네, 다양한 이익을 실현하는 거, 목소리를 내므로써. 여러분,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억압되고 권위주의 독재가 될수록 아무 목소리도 못 내고 짓눌려 있는 거죠. 다양한 목소리를 낸다는 거, 이기적이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익집단이라는 말 때문에 이기적이야 라고 들리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위해서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이 이익집단들의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이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또 보세요. 정부 권력을 견제할 수 있게 됩니다. 스크린 쿼터제를 축소한다. 왜 그렇게 합니까? 영화인들을 살려라, 한국 영화를 살려라 라고 해서 결국은
그것들을 밀어가고 뭐 이런 정책을 만들 수 있게 이렇게 하잖아요. 막 국민들이 계속 그 푸시하게 되면서, 즉 정부의 독단적인 어떤 정책 결정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게 되죠. 또 보세요. 지역 대표였습니다. 지금 보면 지역에서 1등한 사람이 대표가 됐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 각각의 아주 세분화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요. 근데 이 이익 집단들이 활동이 활발해짐으로써 각각의 그 분야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해 줍니다. 네, 정보 제공. 또 이익 집단의 활동을 해봄으로써 정말 다양한 정치적 정책 결정 과정, 나의 이익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공부하게 되죠. 정치 사회화. 그런데 여러분, 역기능 무엇입니까? 정말 얼마 전에 이런 걱정 많이 했었어요. 누구냐면 맞벌이 부부들이. 왜냐면 유아원이 아니라 어린이집 협회에서 파업을 한다라고 해서 그러면 하루라도 어디다 맡겨야 될지 일주일간 파업하겠다 이런 신문 기사도 나오곤 했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물론 그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주 정당한 부분에 있어서 정당한 방법으로 법이 허용한 한도 내에서 그들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정말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분명히 맞벌이 부부들, 정말 대다수의 그런 정말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그런 사람들은 정말 매일매일 걱정을 그 기사가 나오면서부터 걱정을 했죠. 네. 그래서 전체 국민의 이익과는 충돌한다라는 거, 공익과 충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 이익 집단과 권력이 결탁해서 부정부패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정책 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회와 약사회 간의 대립이 아주 가장 대표적이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파업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파업하고 그랬던. 예. 그래서 여러분, 이익집단 관련해서 배경과 순기능, 역기능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시민단체 아주 간단하게 볼게요. 여러분, 시민단체는요, 공익을 추구한다는 점, 따라서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과 다르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자발성을 특징으로 해요. 이 집단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또 하나 특징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비영리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 정도 하시고 문제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교재에 있는 자료들 보면서 또 한번 선생님이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당, 이익 집단, 시민단체를 좀 이렇게 비교를 잠깐 할게요. 정당, 이익 집단, 시민단체. 네. 첫 번째 보면 추구하는 이익, 정당이 추구하는 이익은 여러분 공익입니다. 공익이에요. 그런데 이익 집단은요, 사익이죠. 그들의 특수이익입니다. 시민단체는 공익을 추구합니다. 비교해서 알아두셔야죠. 또 볼게요. 또 아셔야 될 거 뭐죠? 정치적 책임입니다. 정치적 책임의 뜻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법적 책임과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결과에 대해서,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건 정당은 합니다. 이익집단, 시민단체 아니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적이에요, 목적.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입니다. 이익 집단의 목적은 특수이익 실현이죠. 이익 실현입니다. 시민단체의 목적은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있죠. 정말 어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까지 했습니다. 한판으로 정리하는 개념, 이익 집단과 시민단체, 이익 집단의 등장 배경, 순기능, 역기능, 정당, 이익 집단, 시민단체 비교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재에 정말 다양한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차근차근 해서 자료들 읽어보면서 정말 어떻게 변형해서
어떻게 문제로 연계 문제로 출제될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점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요. 96쪽입니다. 96쪽 제일 아래 보면 이익 집단의 부정적 측면이라고 해서 박스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익 집단의 부정적 측면. 네. 우리가 부정적 측면만 강조하면 선생님이 좀 걱정이 돼요. 다원화된 사회에서, 그럼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익 집단의 활동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보세요. 이익 집단은 잘못하면 특수이익과 권력의 야합이라는 형태를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익 집단의 부정적인 측면 얘기할 수 있는 건 부정부패입니다. 로비, 이 로비가 미국에서는 그렇게 나쁜 용어로만 쓰이진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부정적인 용어로 쓰이죠. 원래 이익 집단의 활동은 특정한 직능적 이익 달성을 목적으로 하죠. 그들의 특수한 직업적 이해관계를 실현하는 것, 이익을 실현하는 것. 따라서 정당과는 달리 공공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적이니까. 뿐만 아니라 이익 집단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태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익과 충돌하던 말던 그들의 특수 이익을 실현하는 것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극단적으로는. 그의 활동 양식은 조직화된 사적 이익을 공적인 분쟁으로 전환시켜서 그들의 사적 이익을 실현하는 것인데 그걸 이슈화해서 혜택을 받으려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익 집단은 정당을 거치지 않거나 또는 그것을 무시하고 직접 권력에 손을 대서 부정부패로 연결되기까지도 한다는 거죠. 네, 부정적인 측면만 넘어가서 다음 보겠습니다. 이익 집단과 정당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 교재의 97쪽입니다. 97쪽 가운데 있는 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익 집단의 관심 대상은 그들의 특수이익과 그 특수이익과 관련된 몇 개의 쟁점입니다. 영화인협회는 스크린쿼터에, 프로야구 선수협의회는 프로야구 선수들의 그런 복지와 그런 것과 관련된 그런 것들에 각각의 자기에 대해서. 그런데 정당은요, 사회 구성원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이익 추구 보면 그들에게 관련된 몇 개의 쟁점과 관련된 부분적인 이익 추구, 정당은 모든 쟁점과 관련된 전체적인 이익을, 공익을 다 봅니다. 이익 집단은요, 권력 추구하지 않고요, 정당은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정치 권력 추구입니다. 보시면 정책은 그때 사안이 나왔을 때 사안에 맞춰서 단기적이고 그들만에 해당되는 특수한 그런 정책을 제시하고 그 정책이 결정되기 위해서 압력을 행사하죠. 하지만 정당은 아주 장기적이고 보편적으로 국민 대다수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개발, 정책 대안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또 이익 집단은 소수의 관련자들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이 되죠. 그 이익과 관련된 사람들, 화물, 자동차, 화물,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또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 그들 관련된 그들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이 됩니다. 하지만 정당은 국민 전체죠. 그런데 공통점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정치 사회화하는 기능이 있다는 건 공통점입니다. 비공식적 정치 참여자의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음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십시오. 네, 이익 집단과 정당 그 아래 나와 있어요. 네, 97쪽 박스 아래 바로 나와 있습니다. 이익 집단은 소속원들의 이해관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정당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익 집단은 그들의 이익 실현을 위해서 정당을 활용하고, 또 정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상호 간에 이런 연결고리를 맺고 있다는 거죠. 또 보시면 전문적인 지식과 견해를 습득하기 위해서 이익 집단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익 집단들은 그 이익과 관련된 사항들에 있어서는 아주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익 집단의 긍정적인 측면이기도 했다는 거죠. 이익 집단과 정당 간의 상호 관계 여부는 구성원들의 상호 교류, 재정적 연계, 이데올로기적 친밀감 등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특히 이들은 선거를 통해 협조와 갈등을 적절히 유지하곤 합니다. 즉 정당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익 집단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면서 그들의 표를 얻으려고 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익집단은 정당에게 표와 경제적 지원 등을 무기로 해서 그들의 이익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표를 줄게 또는 후원금 줄게 이익을 실현해 주겠니?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주 이렇게 밀접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냐면요. 교재 98쪽입니다. 98쪽에 표 하나 또 볼게요. 방금 전에 여러분 이익집단과 정당의 비교를 보셨고요. 이번에는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의 비교를 보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모두가 아니라 각각 달리 이익집단은 시민단체는 공익을 추구한다는 점, 아래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익집단은 특수이익을 추구한다는 점, 이제는 뭐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시민단체는 도덕성, 비영리적, 이익집단은 일반적으로 여기 보세요. 이 용어를 기억하십시오. 기출에서 좋아하는 용어입니다. 직업적 이해관계 실현. 이렇게 나오면 이익집단입니다. 보시면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나 대의정치의 한계를 배경으로 해서 수련한 거죠. 대의정치. 우리가 뽑아놓은 대표가 제대로 못하니까 집단들이 나타나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내 이익을 직접 실현하기 위해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맞죠?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죠. 비공식적 정치 참여자. 또 행위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죠. 정당과의 차이점이었습니다. 또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하고 있고요. 여기에 참여해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 교육을, 정치에 대한 생각을, 신념을,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정치사회와 같습니다. 여러분 넘어와서 교재 9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99쪽에 보면 이익집단과 정당의 차이점은 에서 또 자료가 나옵니다. 거의 같은 얘기들인데 이번 1시간 딱 듣고 나서는 이익집단 시민단체 관련해서는 더 이상 의문점이 없을 정도로 어려울 거 없네 이럴 정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당은요, 선거 때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공적인 약속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익집단은 공약을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이익 실현에, 특수 이익 실현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또 보세요. 둘째, 정당은 선거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정권을 획득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를 공천하게 되죠. 이에 반해 이익집단은요, 정권을 획득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후보자 공천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수이익을 실현하려는 이익집단과 정권 획득이 목적인 정당. 셋째, 정당의 정책은 굉장히 포괄적이며 탄력적입니다. 네, 복지를 추구하는 정책을 했다가 경제 상황이 그러면 복지를 좀 줄이는 정책을 제시했다가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사회적 약자가 많으면 복지를 좀 증가하는 정책을 제시했다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입니다. 그런데 이익집단의 경우에는 본래 특수이익 실현이 목적이니까 그들의 이익과 관련된 굉장히 고정적이고 탄력적이지 않은 아주 그러한 정책 대안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영화인은 이렇게 해야 되겠어. 우리 의사협회는 이렇게 해야 되겠어. 우리 약사협회는 이렇게 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아주 좀 고정된 그런 정책 대안들을 말한다는 거죠. 차이점입니다. 이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여주시죠? 예. 요거는 뺐군요, 여러분. 네. 그 아래 보시면 여러분 99쪽에 로비 활동에 대한 설명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로비라는 것이, 좀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이 로비를 합법화하는 것이 아직은 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미국과 같은 곳에서는 이 로비라는 것이 청원권의 하나로서 인정이 되고 있고, 그걸 법을 통해서 아주 그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로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두었다는 내용이 여기 제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고요. 네,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 할 것 이제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입니다. 이번 시간, 다음 시간 이어서 이제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바로 10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관련해서 3페이지에 걸쳐서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자료 일단 풀어보시고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1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아닙니다. 그 전입니다. 네, 보세요. 6월에 보시면 6월은 거의 매번 한 번도 빠짐없이, 거의가 아니라 그냥 한 번도 빠짐없이 출제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6월은 여러분 6월은
3단원 제일 앞까지가 시험 범위가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로 뭐가 나올지 짐작을 해보면 사실은 주제가 거의 나옵니다. 이 주제는 빠지지 않고 나와요. 이익집단, 정당, 시민단체 이렇게 비교하거나 하는 식으로 빠짐없이 나왔고요. 최근에 들어서 9월에도 계속 출제가 되었고 최근에 들어서 2012년 수능만 빼놓고는 최근 3년간 보시면 계속 두 문제 또는 이렇게 해서 계속 출제되고 있다. 반드시 난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볼게요. 정치 참여 집단입니다. 여러분, 정치 참여 집단 3가지 이렇게 나오면 우리 문제 제시문에서 정치 참여 집단 가나다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오면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가부터 볼게요. 데이제 정부의 출현과 선거권의 확대를 계기로 등장했다. 이것은 데이제 정부의 출현과 선거권의 확대를 계기로 초기에는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소수 명사 집단 또는 파벌로 인식되었는데 그것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정치인의 충원, 대표자 배출, 정치사회화다. 정치사회화는 공통점이고 정치적 충원, 대표자 배출,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 가는 여러분 뭡니까? 정당입니다. 바로 아셨죠? 그 다음에 볼게요. 사회 분화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분야가 생기고 집단들의 욕구와 이해가 분출하면서 형성되었고요. 이것은 개인과 집단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입니다.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나 조직화된 특수 이해가 과대 대표. 특수 이해, 이익 집단이구나. 되시죠, 여러분? 다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민들이 자발적, 비정부, 비영리, 비당파적 대의민주주의의 감시자 역할. 여러분 뭐죠? 그렇죠, 시민단체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볼게요. 가하고 나에 어떤 정치 참여 집단이 들어가야 될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보시면 가는 이해관계를 집약한답니다. 그치지 않고 광범위한 이념적인 목표를 토대로 정치적 강령을 실현하고자 한다. 벌써 나옵니다. 여러분 가는 뭐죠? 그렇죠, 정당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보세요. 정책을 결정하고 그리고 정책을 집행하고 평가하고 이런 과정들 제일 앞에 뭐가 나오냐면 제일 앞에 보면 이익을 표출하고 그리고 이 이익을 집약하고 그래서 정책 대안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보세요. 선생님이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익을 표출하는 스크린 쿼터를 사수하라. 이익을 막 말해요. 이익을 표출하는 아주 대표적인, 물론 다른 집단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익 집단입니다. 시민단체들도 전 국민의 이익을 표출할 수 있고 어떤 지역적인 이익을 표출할 수 있고 공익을 표출할 수 있죠. 물론. 네. 그런데 이 이익을 하나로 집약해서 어떤 대안으로 제시하는 대표적인 이익 집약의 그 집단은 정당입니다. 물론 다른 집단도 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저 국가기구가 회의의 주제로 설정하는 그 앞 단계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러면 가는 정당이구나. 더 가볼게요. 이에 반해서 나는요. 협소하고 세부적인 목적, 특정 집단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이익 집단이구나. 그러나 이익 집단은 종종 정당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며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정당을 직접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익 집단이 정당을 직접 형성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여러분 보셔서 정당, 이익 집단 이렇게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넘겨서 볼게요. 정치 참여 집단 찾아보세요.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집단 나왔습니다. 금방 될 거예요. 정권 획득이 목적이다. 정당. 나 볼까요? 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려고 한다. 목표가 이거래요. 목표가 공동체 이익 실현이래요. 여긴 특수이익 실현이네요. 다 이익 집단.
나는 시민단체.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평가원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또 볼게요. 넘겨주세요. 보세요. 정책 결정의 공식적인 참여자인가? 여러분, 만약에 공식적인 참여자입니다 라고 했다면 국가기관이 나와야 됩니다. 국가기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지방자치단체 등등등이 쭉 나와야 돼요. 국가기관이 나와야 됩니다. 아니요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비공식적 참여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비공식적 참여자 대표적인 예로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등등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보니까 정치적 책임을 집니까? 그랬습니다. 정치적 책임 진다라고 하면 가는 누구죠? 정당이죠. 됩니까, 여러분? 내려가 볼게요. 비공식적 참여자 중에 정치적 책임을 안 집니다. 그럼 그 나머지예요. 정당 빼고 나머지입니다. 보니까 사익보다 공익을 더 중시하나요? 네, 공익을 중시합니다. 어딜까요? 그렇죠. 시민단체죠. 또 하나 더 쓰면 어디도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언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언론도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또 보세요.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사익을 더 중시한대요. 아, 이익집단. 다는 이익집단입니다. 이렇게 내려가 보는 거죠. 되셨나요, 여러분?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평가원입니다. 보세요. 계속 같은 주제입니다. 특수이익을 실현한대요. 우리 사다리 타는 거 아시죠? A는 특수이익을 실현하면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답니다. 특수이익 실현은 저기 이익집단. B 볼게요. 정권 획득을 추구하면서 공익을 추구하면서 어딥니까? 정당. 또 볼까요? 비영리적 활동을 하면서 공익을 추구하면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기 C. 시민단체. 그렇죠.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2008년 6월 제시문이 되는데 이익집단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제시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회전문 현상이라는 말을 했대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회전문이 뭡니까? 밀고 나가서 돌고, 이게 만약에 밖으로 안 나가면 계속 돌고 하는 거죠. 빙빙빙 돌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 군산복합체의 정부에 대한 영향력이 군산복합체, 군대, 그 군수 물품과 산업 간의 복합된, 그러니까 무기생산업체 이 정도 생각하시면 우리가 편할 것 같아요. 거기가 정부에 대해서 영향력이 아주 지나침을 경고하면서 생겨난 용어인데, 이는 군 장성들이,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은퇴해서 국방부에 들어가고요. 국방부에 들어가고, 국방부에서 물러난 뒤에는 방위산업체, 다시 말하면 이 기업들로 들어가서 간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세 개를 회전문을 돌듯이 돌고 나오면서 연결해 주는 거죠. 정부와 그 이익집단을 연결해 주는 매개체가 되면서 각종 로비 그리고 부정부패가 나타날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그런 우려 섞인 한 표현으로서 회전문 현상이라는 용어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보았는데요. 정말 이익집단 시민단체는 암기할 거리 없고요. 네. 정말 여러분, 사실은 이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역시도 여러분 혼자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다음 시간에 남은 부분 하고, 또 문제도 풀고, 또 언론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